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쓰레기산, 그곳이 저와 동생의 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녹슨 깡통이 덜그럭거리며 굴러가고 그 소리가 유일한 자장가였습니다. 장마당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습니다. 배급소 앞엔 며칠째 줄이 이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빈 양동이를 든 사람들만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른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고 아이들은 눈 속에 떨어진 콩 몇 알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빠, 이거 먹을래? 동생 미순이가 손에 쥔 건 돌처럼 딱딱한 감자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반으로 쪼개 미순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탄 냄새, 썩은 냄새, 그리고 겨울 공기 속에 스며든 사람 냄새,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저 이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남쪽에는 밥이 남아돈다더라.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순이를 데리고 얼음강을 건너겠다고. 새벽녘 우리는 발끝으로 눈을 밟았습니다. 사각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은 살을 베듯 차가웠고 숨을 쉬면 하얀 입김이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밤 냄새가 나.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입에서는 피비린내만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번쩍하고 뒤이어 총성이 터졌습니다. 미순이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얼음을 긁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피가 흘러도 그 작은 손목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얼음 위로 군화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던 순간 총구가 제 이마 앞에 멈췄습니다. 그 병사의 목소리와 한숨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습니다. 어서 가라. 내 아들도 너만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차가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 전에 그들만 배불리 먹고 일반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북한 현실, 북한 실상 뭐든 좋습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이 영상이 널리 퍼지는데 큰 몫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철민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용감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죽지 못했을 뿐입니다. 평양 외곽 쓰레기산, 그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9살 되던 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굶주림이 너무 오래되면 사람은 그냥 잠드는 것처럼 눈을 감더군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손이 차가워지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점점 온기가 사라지더군요. 마치 겨울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것처럼요. 동생 미순이는 그때 7살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울지도 않았어요. 울 힘조차 없었던 거겠죠. 우리 둘은 어머니 곁에 하루를 더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어머니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해가 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미순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배고파?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도 배가 고팠지만 동생의 그 작은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살려달라는 신호 같았어요.
살아야 한다는 외침 같았죠. 다음 날 새벽 저는 미순이 손을 잡고 쓰레기산을 내려왔습니다. 발밑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장마당 근처에 가면 뭐라도 주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장마당 뒤편 골목에서 옥수수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노란 옥수수 알갱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고함이 들렸죠. 이 새끼가 도둑질이야. 보이부 완장을 찬 남자였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미순이를 밀어내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졌고 돌멩이에 손바닥이 찢어졌죠. 피가 흘렀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혁명아 구역 보내야겠어. 이 나이에 벌써 도둑이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혁명아 구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얘는 내가 데려가겠네. 허리 굽은 노파 하나가 걸어왔어요. 손에 쌀 한 대를 든 채로요. 보이부 남자는 노파를 훑어보더니 쌀을 받아들고 저를 놓아줬습니다. 노파는 제 손을 잡고 골목 밖으로 걸어갔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미순이도 뒤따라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노파가 멈춰 섰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여긴 살 곳이 못 돼. 강 건너가거라. 강이요? 압록강 말이다. 거길 건너면 밥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밥이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혁명아 구역에 끌려가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노파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에 쥐니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옥수수 2개 들었다. 강 건널 때까지 아껴 먹어라. 할머니는요? 난 늙어서 못 가. 너희라도 가거라.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그분도 자식을 잃으셨다는 걸요. 북에서 굶어 죽었거나 강을 건너다 죽었거나. 노파는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멀어져 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봤을 뿐입니다. 미순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걷기 시작했어요. 압록강을 향해서요. 압록강까지 가는 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미순이와 저는 밤에만 걸었어요. 달이 뜨면 걷고 해가 뜨면 숨었죠. 낮에는 숲속에 숨어서 쉬었습니다. 나뭇잎 밑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개미가 몸을 기어다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면 숨을 멈췄죠. 노파가 준 옥수수는 첫날 밤에 다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순이는 옥수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눈을 감고 씹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저도 천천히 씹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없어졌어요. 이틀째 되던 날 미순이가 쓰러졌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그냥 풀썩 주저앉더니
일어나질 않았어요. 저는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미순아, 일어나.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빠 못 가겠어. 다리가 안 움직여. 미순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이 푹 꺼져 있었죠. 저는 미순이를 업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었어요.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제 등에 엎였을 때 숨소리밖에 느껴지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를 더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지고 피가 나고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신발은 이미 다 헤어져서 발가락이 보였죠. 차가운 땅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니 물 흐르는 소리였죠. 압록강이었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죠. 달빛에 비친 얼음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순이를 내려놓고 강을 바라봤어요. 건너편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죠. 미순아, 저기 봐. 저기만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미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던 거죠. 저는 미순이 손을 깬잡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차가운 밤인데도 손바닥이 축축해졌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돌아보니 북한 국경 병사 둘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미순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멈춰섰죠. 온몸이 굳었습니다. 조선의 배신자 새끼들, 당장 돌아와. 병사의 목소리가 강물 위로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였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총알이 제 발 옆 얼음에 박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였죠. 발밑에서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미순이를 안고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미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얼음이 깨졌어요. 미순이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손을 뻗어 미순이 팔을 잡았죠. 하지만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미순이가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물이 튀었고 미순이 얼굴이 물 위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미순아, 놓지 마. 저는 맨손으로 얼음을 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얼음을 부수고 또 부수고 미순이를 끌어당겼죠.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이 꺾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순이를 끌어올렸어요. 그 아이는 온몸이 젖어서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병사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군화 소리가 얼음 위에서 쿵쿵 울렸죠. 저는 미순이를 업고 다시 달렸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얼음에 부딪혔죠. 일어섰습니다. 또 달렸어요. 멈춰. 쏜다. 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어깨를 스쳤어요.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거든요. 나무들이 보이고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가라.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병사 하나가 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도 너만 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감사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무서워서인지 그냥 눈물이 흘렀죠.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깊게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미순이는 제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강을 건넌 건 탈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숨을 크게 내쉬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이 켜진 집이 몇 채 보였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고소한 냄새였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미순이를 업고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안에서 보고 있었죠. 세 번째 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이 아파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북조선에서 왔구나. 네. 들어와. 저는 안도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로에서 열기가 나왔습니다. 구석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밥상이 보였어요. 저는 미순이를 내려놓으려 했죠.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뒤통수에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퍽!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두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움직이면 철컥철컥 소리가 났죠. 옆을 봤지만 미순이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순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침묵만 돌아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와 함께 2명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죠.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았어. 여자애는 돈이 되거든. 뭐라고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넌 일이나 해. 빚 갚을 때까지. 무슨 빚이요? 저희 그냥. 남자가 다가와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퍽!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시끄러워. 여기까지 데려온 값이 있어. 일 안 하면 너도 팔아버린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순이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한테 팔렸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죠. 제 손을 놓쳤다는 것만요. 그날 밤 저는 쇠사슬에 묶인 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미순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제 손을 놓쳤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사흘 후 저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실려갔죠. 트럭 짐칸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모두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바퀴가 돌 위를 지나갈 때마다 몸이 튀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가 토했어요. 신 냄새가 났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의 한 농장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밭이 보였죠. 주인은 조선족 남자였는데 탈북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임금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밥만 주고 일을 시켰죠. 첫날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해. 밥은 하루 2끼. 도망치면 죽는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무서웠어요. 주인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했어요. 낫을 들고 옥수수를 베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휘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잘 때도 허리가 아파서 뒤척였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미순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동생이 어디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농장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나이든 조선족 여자였어요. 주인의 어머니라고 했죠.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했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더 주고 옷을 챙겨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줬어요. 말라붙은 상처에 약을 바를 때 따끔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어딨노? 동생이요. 동생을 찾아야 해요.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팔아버렸어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럼 찾기 힘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요. 억눌렀던 게 터져나왔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노파는 제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울어라. 울고 나면 다시 살아야 한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손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순이를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동생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농장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한국 가고 싶지? 네. 브로커 알아. 돈 주면 한국 보내준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거기 가면 뭔가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었죠. 새로운 삶이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예요? 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일해서 갚아라.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잖아.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노예처럼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밤에 트럭이 왔습니다. 저와 함께 5명이 더 탔어요.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다음 날 아침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놀랐어요. 우리가 온 곳은 또 다른 농장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없었어요.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속았다는 걸요. 한국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농장에서 농장으로 팔려다니는 거였죠. 새 농장 주인은 더 잔인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점심엔 아무것도 없었고 저녁에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묽은 죽이었어요. 쌀알보다 물이 더 많았죠.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어요. 일은 더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17시간이었죠.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정해져 있었어요. 주인이 회초리를 들고 감시했죠. 도망치려는 사람은 매를 맞았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했어요. 어느 날 밤 담장을 넘으려다 들켰죠. 주인이 달려왔고 저는 바닥에 끌려왔습니다. 등짝에 회초리가 내려왔어요. 하나, 둘, 셋. 10번을 맞았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비명을 참았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었죠. 다음엔 죽는다. 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엎드린 채 잠들었어요. 등이 너무 아파서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피가 옷에 배었습니다. 굳으면서 옷이 살에 달라붙었어요.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미순이도 찾을 수 없고 한국도 갈 수 없고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창고에서 연기가 났고 불길이 번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빠르게 퍼졌죠. 주인과 감시자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리고 뛰어다녔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담장을 넘고 밭을 가로지르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추격하는 소리였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쓰러졌습니다.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였어요.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하늘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북에서 본 별과 같은 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중국 여자였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니? 네. 어디 다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북조선에서 왔다는 게 들킬까 봐요. 잡혀갈까 봐요. 여자는 배낭에서 물 한 병을 꺼내줬습니다. 마셔. 목마르지? 저는 물을 받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원했어요.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었죠. 한 모금, 두 모금 거의 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셔. 체해. 여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어디 가니? 남쪽이요. 남쪽? 한국 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베이징에 있는 교회 주소야.
거기 가면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공안 조심하고.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일단 남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여자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밤이었지만 달이 있어서 길이 보였습니다. 별도 많았어요.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었죠. 사흘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걸었어요. 낮에는 숲이나 빈집에 숨어 있었죠. 먹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과일 껍질이나 주워 먹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빵 부스러기, 상한 과일, 뭐든 먹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마을 하나를 지나가다가 개가 짖었습니다. 와랄랄. 집안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손전등을 들고요.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누구야?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칠을 굶어서 그랬죠.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히면서 또 피가 났어요. 손바닥도 까졌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었어요. 또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발이요. 남자는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조선 애로구나. 죄송합니다. 일어나. 따라와. 저는 남자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무서웠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남자는 밥 한 그릇을 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죠. 밥을 입에 넣고 삼키고 또 넣고 그릇이 비자 남자가 한 그릇을 더 퍼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어디 가려고? 베이징이요. 베이징?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알아? 모릅니다. 남자는 지도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도였어요.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죠. 여기가 베이징이야. 걸어서는 못 가. 차 타야 해. 돈이 없는데요. 그럼 화물차 밑에 숨어. 검문소 피해야 하니까. 남자는 다음날 새벽 저를 큰 길로 데려다 줬습니다. 화물차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트럭들이 쉬지 않고 달렸죠. 큰 트럭, 작은 트럭, 온갖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저기 차 밑에 매달려. 조심해. 손 놓으면 죽어.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화물차 하나를 골라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차체 밑에 철봉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였어요. 손에서 열기가 빠져나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손이 저렸어요. 금방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찬바람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차 밑에서 보이는 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뿐이었어요. 돌멩이 하나만 튀어도 얼굴에 맞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피가 안 통하는 기분이었죠. 손가락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깔려 죽으니까요. 2시간, 3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철봉을 붙잡았죠.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순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생이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그 생각에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미끄러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을 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까져 있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많았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가게에서 나는 음악 소리. 모든 게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베이징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교회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고 표지판을 확인하며 걸었죠. 한자를 조금 알았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냄새가 났나 봅니다. 옷도 더러웠고 얼굴도 까맣게 탔죠. 거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걸 찾았어요. 먹다 남은 빵, 버려진 과일. 아무거나 주워 먹었습니다. 배탈이 났지만 먹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이틀째 되던 밤, 드디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십자가 표시가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쿵쿵 소리가 나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안경을 쓴 조선족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제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었죠. 북에서 왔니? 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곳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초췌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죠.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왔어요. 손에 물 한 컵을 들고 있었죠. 마셔. 천천히.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물이 뱃속으로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언제 왔니? 석 달쯤 됐어요. 가족은? 동생이 있었는데 중국 들어오자마자 헤어졌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봅니다. 여기서 쉬어. 안전하니까. 한국 갈 방법 찾아줄게. 그날부터 저는 교회 지하실에서 지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법은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 따라 했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미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아, 어디 있니? 밥은 먹고 있니? 아프진 않니?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어둠만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민아, 한국 갈 준비 됐니? 네. 위험해. 잡히면 북으로 돌아간다. 괜찮아요. 목사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루트가 복잡해.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야 해.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 운에 달렸어. 저는 삼켰습니다. 또 도망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보내진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제 어머니가 굶어 죽었을까요? 왜 미순이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지켜준다는 말이요. 이틀 후 밤에 차가 왔어요.
저와 함께 3명이 더 탔습니다. 모두 어린 사람들이었죠.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 하나, 16쯤 돼 보이는 남자 둘이었어요. 차는 베이징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건물이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죠.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며칠을 달렸어요. 낮에는 어딘가 숨어서 쉬고 밤에만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만나면 우리는 차 밑 짐칸에 숨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내려. 여기부터는 걸어가야 해. 브로커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하고 길이 보이지 않았죠. 저 산 넘으면 국경이야. 라오스 쪽으로 가는 거다. 브로커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설명했어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 못 가. 제3국 거쳐야 해. 라오스, 태국, 그 다음에 한국이야. 알겠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만 걸어.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 라오스 국경 넘으면 강 하나 있어. 그거 건너면 안전해. 브로커는 물 몇 병과 빵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남겨졌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달빛이 있어서 길이 보였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미끄러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밤에만 걷고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었죠. 먹을 건 브로커가 준 빵뿐이었어요. 하루에 한 조각씩 나눠 먹었습니다. 물도 아껴 마셨어요. 사흘째 되던 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국경이야. 함께 온 남자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 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보였죠. 우리는 달렸습니다. 강을 향해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 끝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중국 공안이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멈춰, 서. 우리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강이 가까워졌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죠.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또 총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다리에 맞았어요.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리에서 피가 흘렀죠. 손으로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안 돼. 여기서. 저는 기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강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죠. 공안이 다가왔어요.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어요. 손으로 땅을 긁어가며 앞으로 나아갔죠.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놓지 마. 함께 온 사람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껏 당겼어요. 공안이 제 다리를 놓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번졌지만 저는 헤엄쳤어요. 반대편을 향해서요. 팔을 젓고 다리를 차고 물을 삼키며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 모르겠어요. 팔에 힘이 없어졌고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었어요.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래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었죠. 라오스다. 우리 라오스 왔어. 함께 온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옆에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남아 사람 같았어요. 깨어났네. 여긴 어디예요? 병원이야. 강에서 쓰러져서 옮겨왔어.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살았다는 실감이 왔죠. 죽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잤어요? 사흘. 많이 약했더라. 사흘이나 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거든요. 악몽을 꾸지 않고 잔 건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사람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조사를 받았죠. 언제 북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가족이 어디 있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순이 얘기만은 하기 힘들었어요. 동생이 있었다고? 네. 지금 어디 있니? 모릅니다. 중국 들어가자마자 헤어졌어요. 어디로 팔려갔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록을 남겼어요.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못 찾는다는 걸요. 인신매매로 팔려간 아이를 어떻게 찾겠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구름 위에도 세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비행기가 내릴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일까? 정말 밥이 남아돌까? 사람들은 어떨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새로운 곳이 언제나 무섭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급하게 걸어 다녔죠. 불빛도 많고 소리도 컸습니다. 가게에서 나는 냄새, 커피 냄새, 빵 냄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차를 탔어요.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죠. 창밖을 보니 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아파트, 넓은 도로, 빠른 차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생활 방법을 배웠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전화 거는 법. 모든 게 새로웠죠. 그런데 적응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랐어요. 말도 빠르고 걸음도 빠르고 생각도 빨랐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뭔가 계속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미순이가 나타났어요.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죠.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순이가 멀어지는 걸 보기만 했어요. 눈을 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고아원으로 갔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북에서 온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죠. 모두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어요.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철민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머무는 곳일 뿐이었죠. 고아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였습니다. 북에서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든요. 칠판에 쓰인 글자들이 낯설었고 선생님 말이 빨랐어요. 하지만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반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북에서 왔다는 게 특이했나 봅니다.
어떤 애들은 친하게 지내려 했고 어떤 애들은 피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질문이 쏟아졌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야, 철민아. 북한에선 밥 못 먹어? 네. 진짜? 얼마나 굶었는데? 오래요. 아이는 웃었어요. 대박. 여긴 밥 많잖아. 좋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죠. 미순이가 없으니까요. 저는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애들은 게임 얘기, 연예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교실 뒤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입양 상담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죠. 철민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부부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았죠. 몇 살이니? 14살이요. 학교는 잘 다니니? 네. 부부는 몇 가지 더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장래 희망. 저는 대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봐요. 상담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사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원장님, 죄송한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북한에서 온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적응도 힘들 것 같고 저희 형편에는 좀 부담이에요.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 할까봐 걱정도 되고요. 북한에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원장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죠. 부부가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봤는데 못 본 척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했죠. 북에서 왔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부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죠. 상담을 하고 또 똑같은 대화가 사무실에서 들렸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아이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착하고 조용한 애입니다. 그래도요. 저희 친척들이 뭐라 할지 애 아버지 직장에서도 안 좋게 볼 것 같고요. 또 취소됐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제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동정하는 눈빛이었다가 나중엔 불편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저는 불쌍한 아이였지만 동시에 귀찮은 아이였던 겁니다. 동정은 하지만 책임지고 싶진 않은 거죠. 원장님은 미안해했습니다. 철민아, 너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야. 괜찮아요. 꼭 좋은 가정 찾아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았거든요. 저는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북에서 왔다는 게 여기서는 짐이 되는 거였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아원에 있었어요. 입양은 더 이상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넘으면 입양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밤마다 악몽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철민아,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뭐 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동생을 찾고 싶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목표야. 하지만 다른 것도 생각해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말이야. 행복.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어요. 3년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덧 21살이 됐어요. 고아원을 나와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죠. 대학은 야간으로 다녀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거죠. 힘들지만 할만합니다. 평양 쓰레기산에서 굶주리던 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미순이 손을 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제 편의점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시다가 저를 돌아보셨죠.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젊은이 고생 많네. 아니에요. 힘내. 앞날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지만요. 편의점 카운터에서 울 순 없었거든요. 오늘도 눈이 옵니다. 창밖을 보면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어요. 서울의 겨울은 평양보다 따뜻합니다. 눈도 금방 녹아요. 하지만 그 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압록강 위를 걸을 때 발밑에서 삐걱거리던 얼음 소리, 미순이가 제 손을 잡았던 그 손의 온기, 그리고 국경 병사가 해준 말. 내 아들도 너만 하다. 그분은 저를 살려줬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살려줬죠. 덕분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미순이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아프진 않을까요?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동생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요. 아직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미수나 어머니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 저는 살겠습니다. 끝까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오늘도 눈은 내립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갑니다. 그 눈 위에 제 발자국이 남을 거예요. 작지만 분명한 발자국이요. 그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으며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기록입니다. 버려진 땅에서 태어나 얼음강을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아이의 이야기죠.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발자국은 아직도 그 강 위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발자국을 보고 용기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으며 철민은 오늘도 걷습니다. 하루하루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철민이에게 꼭 댓글 한마디씩 써주세요. 힘내라. 건강해라. 뭐든 좋습니다. 어디선가 댓글을 보고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힘을 낼 수 있는 큰 원천이 됩니다.